너 같은 거지년이 우리 집안에 발틀인 게 불행의 시작이야. 시어머니의 독침 같은 말이 내 귓가를 찢어 놓았습니다. 10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듣던 그 모욕. 혼수도 못 해온 거지 며느리, 남편 등골 빼먹는 기생충, 아이도 못 낳는 쓸모없는 년.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았어요. 남편 도윤은 옆에서 밥만 먹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7천억 원. 내가 상속받게 된 유산의 규모였어요. 그토록 나를 짓밟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유산 뒤에는 남편의 배신과 죽음,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음모가 숨어 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거지 며느리로 무시당하던 여자가 7천억. 상속녀가 되면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복수와 용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실제 숨겨진 인생 사연들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 8시 남편 도윤이 출근한 뒤 나는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37살 결혼 10년 차. 시댁 근처 20평 투룸에서 반복되는 무채색 일상이었죠. 찬물에 손을 담그며 접시를 닦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플러스 81로 시작하는 국제번호였어요. 일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수경 씨 맞으신가요? 정중하지만 어딘가 긴장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일본어 억양이 섞인 한국말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다케루 씨의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일로 연락드렸는데. 다케루. 그 이름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중학생 때 어머니가 재혼한 일본인 남자. 하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벌써 14년도 넘었어요. 다케루 씨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전화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다시 걸려오길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화면을 다시 확인했지만 번호는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을 꾼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나는 멍하니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손에 들린 접시는 차가웠어요. 왜 하필 이 시점에 다케루의 변호사가 연락을 한 걸까요?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녁 7시 도윤이 귀가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일본 전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일본에서. 도윤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무심한 척 바뀌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누군데?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았어요. 다케루라는 사람 변호사래요. 엄마가 재혼했던. 쓸데없는 전화 받지 마.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일본에서 연락이 와. 정신 차려. 나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어요. 도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밥그릇을 거칠게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혼자 남은 식탁에서 나는 차가워진 된장찌개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평범했던 일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토요일 오전 남편 도윤이 운전하는 차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채 계속 휴대폰만 힐끔거렸고 나는 불안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창밖만 바라봤어요.
시댁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멈춰서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 광순의 차가운 눈빛이 나를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인사도 받지 않고 거실로 돌아섰어요.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광순의 입에서 독침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혼수도 제대로 못해온 주제에 뭘 그리 당당하게 들어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친정이 거지라서 우리 아들 등골이나 빼먹으려고 시집왔냐?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에 앉은 도윤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침묵했어요. 마치 이 상황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이. 시어머니의 폭언은 계속됐습니다. 집안 망신시키는 년. 너 같은 거 며느리라고 데려온 게 내 평생 후회야. 광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친정에서 밥도 제대로 못해 먹었나? 반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살림을 한다고.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이게 내 일상이었으니까요. 10년째 매주 토요일마다 반복되는 굴욕의 시간.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광순이 짜증스럽게 일어나 문을 여니 30대 후반의 남자가 과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장민수, 광순의 친구 아들이었죠. 그는 허세 가득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비트코인으로 대박 났어요. 이거 프리미엄 샤인머스켓인데 드시고 건강하세요. 민수가 큰 소리로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를 본 민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형수님,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그의 눈빛에 동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광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지만 민수가 떠나자마자 다시 날카로운 시선을 내게 돌렸습니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발들인 게 불행의 시작이야. 혼수도 없고 친정도 거지고 아이도 못 낳으면서 뭐하러 여기 있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광순의 목소리가 들렸고 도윤은 끝까지 침묵했죠. 접시를 닦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모욕과 멸시의 대상, 혼수 없이 들어온 거지 며느리.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내가 정말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일까요? 창밖으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흐린 날씨처럼 내 마음도 잔뜩 흐려져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모욕과 굴욕 뒤에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걸. 평일 저녁 8시 식탁 위의 된장찌개는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남편 도윤은 또 늦는다고 문자 한 통 보내고는 감감무소식이었죠. 나는 홀로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멈췄어요. 화면 속 변호사가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사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배지훈이라는 이름이 화면 하단에 떠올랐죠. 왠지 그 이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오후 벼랑간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경아, 시댁 생활은 괜찮니? 엄마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울음을 꾹 삼키면서 말이죠.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엄마는 안도하는 듯한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혼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도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
나를 의심하는 거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나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내가 문제야. 도윤이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맨날 우울한 표정으로 집에만 있으면서 남편 의심이나 하고.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요? 내가 잘못한 걸까요? 도윤의 말이 칼날처럼 마음을 베어냈지만 어쩐지 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미안해요. 내 입에서 저절로 사과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벽시계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채웠죠.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골목처럼 내 마음도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아직 몰랐던 그때 나는 그저 모든 게 내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견을 내면 도윤은 즉시 화를 냈고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내가 이상한 거야 라고 몰아붙였죠. 점점 나는 내 감정과 판단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또 늦는다는 연락을 받고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놓고 그저 벽만 바라봤어요. 내가 느끼는 이 불안과 외로움이 정말 내 착각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요? 손에 쥔 휴대폰이 무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부족한 며느리라고 했고 남편은 내가 예민하다고 했으니까요. 어쩌면 정말 내가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 목소리를 나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직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화요일 저녁 7시 남편 도윤이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거실에 놔두고 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려오는 걸 확인한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최근 그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죠. 늦은 귀가, 차가운 태도, 그리고 계속되는 거짓말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휴대폰 패턴을 몰랐지만 나는 그의 비밀스런 패턴을 만져가며 그의 패턴을 풀었고 그의 비밀 패턴이 풀리자 화면이 열리고 저는 통화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윤정. 그 이름이 화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23통. 어떤 날은 1시간씩 통화한 기록도 있었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용암처럼 끌어올랐습니다. 윤정이 누구일까? 회사 동료? 아니면 도윤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면서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먹기 시작했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윤정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가 폭발했습니다. 뭐? 내 폰 봤어? 감히 내 사생활을 엿봤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뭔데 내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거야? 도윤이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의처증 환자야? 정신병원이나 가봐. 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23통의 통화 기록은 분명 이상했어요. 도윤은 거칠게 일어서더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잘 거야. 너 같은 미친년하고는 못 있겠어. 그는 현관문을 3개 닫고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어요. 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죠. 윤정.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흘 뒤 목요일 오후
나는 도윤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려고 온 건 아니었어요. 그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창밖으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도윤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도윤의 얼굴에는 나와 있을 때는 본 적 없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떨리는 다리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며 확인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길을 걷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 3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완전한 배신감이었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정말 윤정인지,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오해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죠. 내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일요일 오전 10시 다시 그 지옥 같은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윤정 의혹으로 며칠 전 남편과 크게 싸운 후였지만 시댁 방문은 빠질 수 없는 의무였죠. 시어머니 광수는 현관에서부터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봤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밥상을 차리는 동안 시어머니의 트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짜? 친정에서 소금 항아리에 빠져 살았나? 그녀의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음식을 날랐습니다. 된장찌개가 싱겁다, 김치가 시다, 나물이 질다.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죠. 남편 도윤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이. 식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친정이 거지라서 혼수도 제대로 못 해왔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들어와 있는 거야? 숟가락을 든 내 손이 떨렸습니다. 밥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 등골 빼먹는 기생충 같은 년. 너 때문에 우리 도윤이가 고생하는 거 알아?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이도 못 낳으면서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 쓸모없는 것.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도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밥만 묵묵히 입에 넣을 뿐이었죠. 혼수도 없고 친정도 거지고 애도 못 낳는 주제의 며느리 행세는. 시어머니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 발들인 날이 우리 집안 불행의 시작이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의 독설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려온 게 내 평생 한이야. 차라리 개를 키우는 게 나았겠어. 접시를 닦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왜 나는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는 걸까요? 혼수가 없어서? 친정이 가난해서? 아이가 없어서? 그것들이 나를 사람 이하로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걸까요? 그릇을 정리하던 중 손이 미끄러져 접시 하나가 깨졌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손가락을 베었어요.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육체의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았죠. 또 깨먹었어? 이래서 거지 집안년은 안 된다니까.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피가 나는 손가락을 휴지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 안에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죠. 집에 돌아온 나는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거울 속 내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37살. 인생의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목요일 저녁 8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온 나는 무거운 비닐봉지 2개를 들고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좁은 길이었죠. 발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뒤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도 멈췄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검은 밴이었어요. 번호판은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밴도 속도를 높였어요.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날 따라오고 있어요. 비닐봉지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죠. 골목 끝이 보였습니다. 큰 길로 나가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밴의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가까워졌어요. 공포가 온몸을 휩쌌습니다. 살려주세요.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골목엔 아무도 없었어요. 필사적으로 뛰어 큰 길로 나왔습니다. 행인들이 있었죠. 검은 밴은 큰 길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후진해서 사라졌어요. 나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나가던 중년의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새파래요. 네,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집까지 남은 거리를 거의 뛰다시피 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남편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5번을 걸었지만 계속 무시당했죠. 나는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혹시 그 검은 밴이 또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누가 날 감시하는 걸까요? 왜 날 따라오는 거죠? 도윤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온 전화, 도윤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이제는 정체불명의 추적까지. 다음 날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동안 10번은 넘게 확인했어요.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휴대폰을 꺼내 그 일본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플러스 81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 다시 걸어볼까 망설였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이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퇴근 후에도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또 그 검은 밴이 있지 않을까? 다행히 보이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역까지 갔고 지하철을 타고서야 조금 숨을 돌렸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도윤은 역시나 없었어요. 문자 한 통 없었죠. 나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커튼을 꼭 닫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내야겠다고. 내 삶을 되찾아야겠다고. 주말 오후 3시 혜진과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밴의 추적 이후 처음으로 밖에 나온 거였어요. 혜진은 나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경아, 너 얼굴이 왜 이래? 뼈만 남았잖아. 혜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죠. 혜진은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배지훈이라고
가족법 전문이야.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혜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배지훈. 텔레비전에서 본 그 변호사였어요. 나는 명함을 받아들고 망설였습니다. 정말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걸까?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하지만 혜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고마워. 생각해 볼게. 나는 명함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아, 수경 형수님도 계시네. 장민수였습니다. 언제나처럼 과한 에너지로 가득한 그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죠. 화려한 명품 시계를 차고 최신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요즘 비트코인으로 대박 났어요. 한 달 만에 3천만 원 벌었다니까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피식 웃었어요. 또 시작이네. 지난달엔 주식으로 망했다면서? 아니, 그건 일시적 조정이고. 민수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티격태격을 보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죠. 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형수님, 요즘 힘든 일 있으시죠?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평소 허풍만 떠는 줄 알았던 민수가 이렇게 날카롭게 알아챌 줄은 몰랐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말끝을 흐렸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민수가 명함을 건넸어요. 제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아는 사람은 많거든요. 필요하면 뭐든 도와드릴게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우스운 이야기를 했고 혜진은 그를 놀렸어요. 나는 그저 듣고만 있었지만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벤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나는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검은 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배지훈 변호사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월요일 아침 7시 휴대폰 알림음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친구들, 먼 친척들, 심지어 1년 넘게 연락 없던 대학 동기까지.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수경아, 이거 진짜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기사 봤는데 충격이야. 무슨 기사? 나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 실명이 박힌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부남 스폰 받는 여성의 정체, 설수경 씨로 밝혀져.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익명 제보자가 보냈다는 사진들이 있었지만 얼굴은 흐릿해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어요. 부유한 유부남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받고 있다는 거짓말들. 이건 완전히 조작이야.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받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뭔 짓을 한 거야? 내 얼굴에 먹칠하려고 작정했어? 여보, 이건 완전 거짓말이야. 누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나는 울먹이며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마. 내가 평소에 돈돈거리더니 결국 이런 짓까지 했구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했어요. 남편마저 날 믿지 않는다니.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이 천한 년,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다니네. 당장 이혼해. 오늘 안으로 집에서 나가. 광순의 악다구니 같은 목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수백 개의 악플이 달려 있었죠. 역시 혼수도 못해온 여자가 이런 짓을. 남편 불쌍하다. 얼굴 공개해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왜 날 이렇게 파멸시키려는 거죠? 갑자기 윤정이 떠올랐어요. 도윤의 불륜 상대. 혹시 그녀가?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출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오후가 되자 기사는 더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10,000건을 넘었어요. 나는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경아, 그 기사 봤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난 널 믿어. 혜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혜진아, 나 어떻게 해야 해? 배지훈 변호사한테 연락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 나는 가방에서 배지훈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선뜻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법적 대응을 하면 더 커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끄고 싶었지만 계속 확인하게 됐어요. 악플은 늘어만 갔습니다.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새벽 3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적이라는 것을. 검은 벤, 추적, 그리고 이제는 조작된 기사까지. 누군가 체계적으로 날 공격하고 있어요. 하지만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싸워야 한다는 것을. 수요일 아침 조작된 기사가 퍼진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 도윤이 갑자기 거실로 나와서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나 오늘부터 일본 출장이야.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요? 갑자기? 나는 놀라서 물었지만 그는 대답 대신 짜증만 냈습니다. 왜? 내가 출장 가는 것도 의심하는 거야? 너처럼 더러운 짓 하러 가는 줄 알아?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일본 관련 업무를 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짐을 정리해 주려 다가갔어요. 셔츠를 개어 넣으려는데 가방 옆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일본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서류 한가운데 내 이름이 한글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설수경. 분명히 내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일본 서류에 내 이름이 있는 거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호텔이라는 단어가 보였고 어떤 도장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를 모르는 나로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죠. 급히 휴대폰을 꺼내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러 장을 찍는데 갑자기 도윤이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야?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 그냥 짐 정리 도와주려고요. 나는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어요. 도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더니 가방을 확 닫았습니다. 내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 더러워. 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락하지 마. 바쁠 거니까. 문이 닫히고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찍어둔 사진을 다시 확인했어요. 확실했습니다. 내 이름이 여러 번 나와 있었고 뭔가 중요한 문서처럼 보였어요. 혹시 이것도 날 모함하려는 음모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더 큰 범죄에 연루된 걸까요?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배지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작된 기사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서류가 더 궁금했어요. 여보세요, 배지훈 변호사님이신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수경 씨죠? 혜진 씨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나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 남편의 불륜 의혹, 조작된 기사, 검은 벤의 추적, 그리고 이제는 정체불명의 일본 서류까지. 배지우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일단 만나서 서류를 봐야겠네요.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나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드디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어떤 일에 휘말린 건지. 금요일 오후 나는 배지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 휴대폰에는 그 서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아낼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으니까요. 사무실 건물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또 한 번 크게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일요일 새벽 4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병원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설수경 씨 맞으신가요? 남편분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출장을 간다던 도윤이 왜 병원에? 나는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새벽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내 머릿속도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가 나를 맞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해요.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는 시어머니 광순이 앉아 있었어요.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너 때문이야. 저주받을 년. 광순의 고함 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윤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했어요. 각종 기계에 연결된 그는 더 이상 날 괴롭히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한 인간일 뿐이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어요. 의사는 준비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요일 오후 도윤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가 힘없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수경이, 지켜줘.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간신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길게 울렸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은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날 배신하고 모욕하고 괴롭혔던 남자.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가 남긴 말은 나를 지켜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구석에 서 있었죠. 윤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선글라스를 벗은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도윤 씨가, 그가 이용당한 거예요. 우리 둘 다.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광순이 달려왔습니다. 꺼져. 더러운 년. 여기서 당장 나가. 윤정은 울며 뛰어나갔습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용당했다니 무슨 의미일까?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계획에 노란한 건가?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도윤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제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본 순간 충격에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의 일기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도박빚 협박, 그리고 나를 이용하려 했다는 계획까지.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수경이한테는 비밀이 있다. 일본의 거대한 유산. 그들이 노리는 건 그거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의 유산? 그들은 누구? 도윤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도윤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 목요일 밤 9시 나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봉지를 양손에 들고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또다시 그 검은 밴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남자 2명이 뛰어내렸어요.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들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뛰었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골목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내 팔을 잡았어요. 나는 들고 있던 봉지를 그의 얼굴에 휘둘렀습니다. 계란이 터지며 그의 얼굴을 뒤덮었죠. 그가 욕을 하며 비틀거리는 사이 나는 다시 뛰었어요.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필사적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남자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나는 뜨거운 컵라면을 집어들었어요.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얼굴에 뿌릴 거야. 떨리는 손으로 컵라면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한 남자가 주춤했어요.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컵라면을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튀며 그가 비명을 질렀어요. 다른 남자는 망설이다가 도망쳤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119를 눌렀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자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나는 떨면서 진술했어요. 경찰은 편의점 CCTV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얼굴이 가려진 남자들을 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죠. 집에 돌아온 나는 현관문을 2번 확인하고 잠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 불명.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이를 건들지 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나한테는 아이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걸까? 아니면 더 큰 범죄에 연루된 건가?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경고는 한 번뿐이다. 그만둬. 무엇을 그만두라는 걸까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도윤이 죽고 난 후 그저 장례를 치르고 집에만 있었을 뿐인데.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도윤의 일기가 떠올랐어요. 일본의 거대한 유산, 그들이 노리는 것. 혹시 이 모든 게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아무것도. 나는 배지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밤 10시가 넘었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무서웠어요. 변호사님, 저예요. 또 공격받았어요. 이상한 문자도 왔고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세요. 제가 곧 도착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어요. 나는 문 구멍으로 밖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체계적으로 날 노리고 있다는 걸. 그들이 원하는 게 뭐든 나는 그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날 지켜달라고 했던 그 말. 어쩌면 그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왜 아이를 언급한 걸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것처럼,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처럼. 토요일 오전 배지훈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는 내 손은 멈출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건넨 번역된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일본어로 빼곡히 적힌 문서 사이로 내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설수경, 다케루의 법적 양녀, 700억엔 상속인.
배지훈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지만 나는 그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때 어머니가 재혼했던 그 일본인 남자, 다케루.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그가 날 잊지 않고 있었다니. 아니, 그것뿐이 아니었죠. 정식으로 양녀로 등록하고 모든 재산을 남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케루 씨는 일본에서 대규모 호텔 체인을 운영하셨습니다. 배지훈 변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걸 수경 씨께 남기셨어요. 일본 측 변호사가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아서 여러 경로로 추적했다고 합니다.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일본 전화, 검은 벤의 추적, 조작된 기사, 그리고 남편 도윤의 이상한 행동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갑자기 다정해졌던 것도, 결혼을 서둘렀던 것도 모든 게 이 유산 때문이었단 말인가요? 도윤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지훈 변호사의 다음 말에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10년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10년의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시어머니의 모욕을 참으며 남편의 냉대를 견디며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 했던 내 노력이 전부 헛된 것이었습니다. 배지훈 변호사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을 정식으로 진행해야 해요. 그가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윤정 일당이 계속 수경 씨를 노리고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 유산이죠. 윤정, 남편의 불륜 상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나를 제거하거나 상속을 포기하게 만들려 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되찾으려 애쓰던 내 모습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해방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내가 미쳤던 게 아니고 내가 못난 며느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려 했던 거였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지훈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싸울 겁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싸우죠. 사무실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랐습니다. 37년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날. 하지만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배지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본 변호사와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 일본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누군가 설수경 씨 명의로 상속 포기 서류를 제출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서명 감정을 통해 위조임을 발견했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 도장까지 위조했다니. 배지훈 변호사가 즉시 서류를 요청했고 팩스로 전송받은 문서를 확인했어요. 분명히 내 이름이었지만 필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즉시 수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배지훈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날 오후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편의점 CCTV와 검은 벤 추적, 그리고 위조 서류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로 연결됐어요. 수사 결과는 빨랐습니다. 목요일 저녁 배지훈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범인들이 체포됐습니다. 윤정의 오빠와 그 일당이었어요. 윤정의 오빠, 도윤이 빚을 진 그 사채업자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일본 유산을 노렸던 거예요. 도윤을 이용해 나에게 접근하고 실패하자 직접 나를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윤정 씨도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배지훈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나는 윤정이 순수한 공범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그녀의 눈빛은 진짜였어요. 어쩌면 그녀도 이용당한 건지도 모르죠. 금요일 경찰서에 진술하러 갔습니다. 취조실에서 윤정을 마주쳤어요.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도윤 씨와의 관계도 오빠가 시킨 거였어요. 하지만 나중엔 진짜 감정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워할 수도 동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대한 탐욕의 희생자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배지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상속이 정식으로 완료된 거예요. 700억엔 한국 돈으로 약 7천억 원.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수경 씨는 일본 호텔 체인의 정식 소유주예요. 배지훈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았어요. 이 돈 때문에 도윤이 죽었고 내가 그토록 고통받았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배지훈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시어머니 광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거였구나. 이 악마 같은 년.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로웠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 같았어요. 이 거대한 유산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토요일 저녁 7시 나는 시어머니 광순을 찾아갔습니다. 상속이 완료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광순의 모습에 놀랐어요. 며칠 사이에 10여 년은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취기가 가득한 얼굴로 나를 쏘아봤죠.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 그녀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빈 소주병 5개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광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내가 이겼네. 돈도 다 내 거고 이제 날 비웃으러 온 거야? 복수하러 온 거냐?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 등골 빼먹는 며느리, 혼수도 없고 친정도 거지인 주제에 광순이 다시 폭발했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너 때문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라고요. 어머님이 날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세요? 광순이 멈칫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10년 동안 매주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도윤 씨를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도윤 씨는 날 이용했고 어머님은 날 짓밟았어요. 나도 모르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광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광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두 여자는 거실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창밖은 어두워졌고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광순이 힘없이 말했죠. 도윤이가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니. 난 정말 몰랐어. 내가 나쁜 며느리인 줄만 알았지. 나는 광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노동으로 달아진 손. 아들 하나 키우느라 고생한 손. 그녀도 피해자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요, 어머님. 서로 용서하고. 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가려다 비틀거렸어요. 나는 그녀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며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봤어요. 눈을 감은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장민수가 서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봤죠. 형수님,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나는 지친 미소를 지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정말로. 민수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차에 타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오늘 밤 무언가 끝났다고. 증오와 원망의 사슬이 끊어졌다고. 비록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빗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직 갈 길이 남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 달 뒤 나는 동해안을 찾았습니다. 도윤의 장례 이후 처음으로 떠난 혼자만의 여행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배지훈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일본 호텔 관련 최종 서류가 모두 완료됐다는 내용이었죠.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가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언제든 연락하라고,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 그의 따뜻함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광순의 병실을 찾았어요. 그녀는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예전의 도끼는 사라지고 그저 병든 노인이었습니다. 광순이 나를 보고 힘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이제는 미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제 다 용서할게요. 정말로.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광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했다. 내가 너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내가 좋은 며느리인 걸 이제야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죠. 증오와 원망의 시간이 끝나고 이해와 용서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저녁 무렵 나는 다시 동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나는 생각했어요. 인생도 이 파도와 같다고.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것이라고. 발목까지 차오르는 바닷물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어요. 마치 내 안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는 것 같았죠.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무너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 남편의 배신, 그리고 거대한 음모 속에서 짓밟혔죠. 하지만 이제 일어섰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용서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리고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요. 7천억이라는 거대한 유산은 내게 자유를 줬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돈이 아니라 용서에서 왔어요. 증오의 사슬을 끊고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난 순간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살아갈 거예요. 나답게 당당하게.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저 설수경으로서요. 37살 아직 젊은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어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죠. 나는 천천히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맞설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으니까요. 시면의 영혼 속에 가득 찬 행복이 넘쳐 흘러 전해지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연의 금빛바다였습니다.